2026학년도 일반사 실전 파이널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네, 반드시 제 목소리를 듣기 전에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복습을 좀 해주세요. 이제 시험 실제로 답안지 작성하는 거 조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제 푸는 요령 같은 거 보여드리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이 과목이 무슨 과목이다 그러면 단원이 무슨 단원이다까지 나오면요 이게 좁혀져요. 그러면 출제자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막 답안지 쓰면요 10줄을 써도 출제자가 원하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답 나오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 실제로 시험 보는 요령들은 문제를 풀면서 이게 한두 시간에 되는 게 아니니까 문제를 풀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에 묻는 문제들이 한 두세 문제, 결정적인 문제들이 나왔으니까 이미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 시험 볼 정도 되면. 그런데 이 수업으로 인해서 한두 문제 더 맞췄다, 이것이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다가 또 우리 또 수업에서 분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주면, 인강을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시면 저는 그렇게 이게 큰 장벽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네, 올해는 좀 많은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근로기준법하고, 근로기준법과 그 다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어요. 이 두 법률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출제 포인트 한 5군데 정도 됩니다. 5군데 정도가 되니까 이걸 다 다룰 거예요. 이걸 다 다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근로기준법 2조 정의가 한 7, 8개 있어요. 여기 밑에 다 있어요. 요거 전부 다 가져왔으니까 요거에서 시험에 안 나온 게 어느 거고 나온 게 어떤 거고 그거 조금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근로기준법이에요. 근로기준법인데 여기에서 그랬어요. 모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김 선생이 예를 들어서 한 10년 동안 일을 했어요. 회사에서 다니면서 직장을 다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임금, 그쵸? 마지막 임금을 이것을 일수로 나눠요. 그쵸? 마지막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눠서 게을러 3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320만 원 타고 여기서 330만 원 타고 350만 원 탔다. 최종적으로 나올 때.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30일이고 이건 31일이고 이거 31일이다 그러면 92일로 나눈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평균임금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10년 6개월 다녔다 그러면 10.6 곱해서 자기의 퇴직금이 되는 거예요. 퇴직금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자, 퇴직금 줄 때 쓰는 것을 우리가 평균임금입니다. 밑에 있으니까 그때 할게요. 네, 평균임금, 아직 출제가 안 됐으니까 평균임금 이렇게 보시고요. 이건 법조문이니까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지금 전부 다 근로기준법이거든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자르는 거죠. 야, 너 3년 동안 3개월 동안 너 휴직이야. 그쵸? 자, 휴직. 아예 나오지 마라. 그 다음에 정직, 일시적으로 그죠? 다른 데로 직장에 옮기는 거. 감봉은 월급을 깎는 거. 3분의 1을 깎는 게 있고 3분의 1을 깎는 게 있어요. 그 밖에 징벌.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요. 그쵸?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것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말의 뜻이 그거예요. 밑줄 친 부분을 총칭하는 말을 니은에 쓰시오니까 자, 요거죠. 이것이 부당해고 등. 이것이 근로기준법이면 부당해고 등으로 나와야 돼요. 이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면 부당노동행위로 답이 돼야 돼요. 이거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여기에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자 이것이면 부당해고 등, 기타 등등 할 때 그 등이에요. 자, 부당해고로 써도 답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이건 법조문에 그대로 있는 것은 그대로 써주는 것이 좋아요. 부당해고 등을 하지
하지 못한다는데, 그런데 그렇게 부당하게 해고를 했어요. 그러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작년에 시험 문제가 이런 근로감독관이 출제가 됐잖아요. 올해요. 자, 요것도 아직 안 나왔어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뭐 노동위원회 절차 이런 거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어디 가느냐? 노동위원회 가는 거예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기준법이 있고, 이건 이제 법이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다른 건 이제 이런 것도 여기까지 올 때도 있는데, 근로기준법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할 때는 법률만 보면 돼요.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기 뭐 2조 들어가 봐요. 여러분들이 귀찮기만 하지. 그런 거 싹 무시하고. 자, 근로기준법 2조 정의를 전부 가져왔어요. 근로자란, 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임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임금 출제가 한번 됐죠? 근로. 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 근로자예요. 저도 근로자예요. 근데 저는요, 프리랜서로 돼서요, 이거 뭐 비율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근로자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주는 게 없어요. 자,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제 근로자, 쉽게 나오면 나온다니까요, 이것이. 그 다음에 사용자는 그 사장이에요. 사용자는 원래 사업주가 얘가 사장이에요. 원래 제가 사장이거든요. 제가 사장이에요. 이게 사장인데, 그쵸? 사업 경영 담당자니까 뭐 이사, 이사.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니까 대개 한 부장 정도, 과장 정도, 부장이나 과장 정도, 이 정도 사람들이 뭐야? 사용자예요. 따라서 그냥 자, 여기에 대해서 임금 교섭을 할 때 노동조합하고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한 요 정도가 되겠어요. 이것을 넓게 봐서 사장과 넓게 보는 거예요. 사용자는 오직 사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좀 넓게 봤어요. 사용자가 아직 출제가 안 돼서 요 단어가 아직 출제가 안 됐다. 네, 요 단어가 아직 출제가 안 됐다. 정신노동, 육체노동에서 근로고, 저는 뭐 둘 다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자, 근로계약 출제가 됐죠? 네. 자, 근로계약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 저하고 우리 여기 지스쿨 대표님하고 이제 근로계약을 써요. 근로계약을 쓰면 그게 이제 근로계약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로계약서는 어떻습니까? 근로자하고 사용자하고 체결하는 계약이에요. 그런데 근로계약의 효력은 뭐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자, 이 효력은 단체 협약이 있고, 자,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중요한 것들이에요. 단체 협약, 그 다음에 취업 규칙, 그 다음에 근로계약이에요. 자, 순서, 효력의 우선순위가 요 순서. 요건 다음에 시험 때 요거 정리해서 법조문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임금 출제가 됐어요. 네, 이번에 시험 나오는 게 이거죠. 평균임금. 퇴직금을 산출할 때 쓰는 임금이 바로 평균임금이 되겠어요. 네, 소정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작년에 나왔죠. 재작년에 나왔나? 작년에 나왔나? 자, 작년에 나왔나? 작년에 나왔나? 재작년에 나왔나? 자, 이제 여기 봐요. 이제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총칭하는 말이 뭐냐? 부당해고 등이에요.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디에요? 노동위원회예요. 그렇죠? 이건 색깔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네요. 참. 노동위원회요. 요거 나올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 나오면 여러분 요런 가로놓기는요. 이걸 안 해보면요 답을 못 찾아요. 잘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노동위원회. 그런데 근로기준법과 쌍벽을 이루는 것이 노동조합법이거든요. 이것도 근로자와 관련해서 특히 노동 분쟁과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사용자의 이런 것을 요것을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이걸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 등 이렇게 해서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단어가 다르다라는 거. 따라서 여기에서
자, 여기 법률에 나왔어요. 부당해고로 쓰면요. 조금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이건 부당노동 행위 이렇게 써야 돼. 역시 노동위원회는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전부 다 나왔어요. 이 중에서 여기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요 정의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이런 건 전부 다 정의 조항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입법 해석 그래요. 입법 해석. 법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법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입법을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입법 해석 그래요. 법을 해석할 때. 네, 요거 됐죠? 네. 요거 제가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저한테 학원으로 연락해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요거 원본을 메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원본을 꼭 봐야 돼요. 원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직접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요것은 옛날에는 옛날 정치학 책에 요 것이 지문으로 있었어요.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요건 이제 옛날 건데 이제 없어졌는데요. 없어졌는데 지금은 자, 시민이죠. 자, 민회는 우리 지금 국회를 얘기합니다. 국회에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색깔이 있는 것이 조금 색깔이 오케이 나왔다. 아이씨, 이거 찾느라고 힘들었네. 자, 색깔 있는 거. 자, 시민이죠. 자, 시민이죠. 네, 시민이 뭐냐면요. 시민, 그리스 시대에 지금 그리스 고대 아테네에서 아테네 시민은 아테네 출신의 성인 남자 자유민이에요. 그때 자유민은 뭐 거의 귀족하고 거의 비슷한 동급이에요. 여자 안 돼요. 노예 안 돼요. 외국인 안 돼요. 자, 아테네 출신의 성인 남자 자유민을 우리가 시민이라고 했고요. 시민이고 얘들은 직접 어때요? 의회에 나가서 민회에 나가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는 여기에서 역시 뭐, 자, 여기 뭐야? 자, 이게 뭐, 자, 성인 남자 자유민이겠죠. 여기는 이제 로마는 그런데요, 여기에서는 외국인이 들어와요. 요 차이에요. 외국인이 들어와요. 여자 노예는 어때요? 역시 로마나 아테네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이제 시대별을 좀 구분해 보면 아테네가 있고 잠시 돼서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헬레니즘 문화가 있고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이 존경하는 것이 로마고 이렇게거든요. 문화가 이렇게 와요. 자, 아테네에서 헬레니즘으로 넘어갔다가 로마로 하는데 헬레니즘 철학에 있어서 그 사회 동포주의, 평등 사상이 그리스만 아니고 뭐야? 자, 그러니까 로마에는 요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야? 로마의 외국인.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인데요, 바울은 유태인인데요, 요것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뭐 유태인에게도 유대인이죠. 유다 사람이니까 유다인에게도 외국인에게도 시민권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야? 그리스와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그 관직을 추첨을 통해서 뽑아요. 여기에 들어오는 제가 처음에 임용 강사했을 때 도대체가 추첨이 어떻게 그렇죠? 네, 추첨이에요. 이건 뭐 교과서에 있는 표현이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추첨이니까 이제 이걸 제비 뽑기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는 추첨입니다. 네, 추첨. 그렇고요. 그랬는데 영토가 넓어지니까 이제 직접 민주정치를 못하니까 이제 뭐야? 간접 민주정치를 하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네, 어때요? 직접 민주정치 요소를 받아들이죠? 네, 이건 항상 나는 것이 정치학에서는 항상 나는 것이 직접 민주정치 요소를 쓰시오. 저번에 국민 발안이 나왔어요. 국민 소환이 나왔어요. 국민 소환. 국민 투표는 맨날 나오는 거고, 자, 국민 발안도 나올 수 있어요. 3공화국 때 여기 있었어요. 국민 발안은 국회에 못 믿겠다. 국민이 직접, 그때 우리나라 50만 명 이상이 연설을 하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 발안 그래요. 국민 소환은 너 그만둬 이러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요건 없어요. 요거만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맨날 하는 거죠. 헌법 130조. 그렇죠? 헌법 130조. 헌법 개정을 할 때. 헌법 개정할 때 130조. 130조 몰라도 돼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간에 관한 중요 정책. 요 단어 좀 기억하세요. 자, 중요 정책 이러지 말고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요것이 문장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72조가 문장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구체적으로 쓰시오니까 130조와 72조를 쓰라는 얘기인데 이런 거 몰라도 되지만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필수,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 붙일 수 있다니까 대통령의 선택, 임의사항, 요건 선택 필수, 선택 필수도 물을 수 있어요. 이걸 그럼 뭐야? 이 두 개를 총칭해서 아우르는 단어를 쓰시오. 그렇게 나오면 레퍼렌덤 써야 돼요. 헌법에 규정이 있으면 레퍼렌덤. 헌법 규정이 없는 것을 국민투표로 하면 플레비사이트. 플레비사이트. 요거까지. 요 정책에서 한번 소개할게요. 자, 이거 됐습니까? 네, 넘어가요. 조금 이게 자, 이거 자, 이제 올해 히든 카드가 이건데 제가 원래는요. 자, 요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원래 무차별 국선은 요거는 시험 이거는 정말 자 중요한 건데요. 지금 요거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코옵터글러스 효용함수 그래요. 그럼 무차별 곡선은 레온티에프 완전 보완제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거는 뭐요? 자, 선형 이것도 있죠. 이것도 있죠. 자, 그렇죠? 요 세 개 중에 요 세 개를 이번에 다 소개할 거예요. 오늘 소개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시험 이 나왔을 때 이것이 효용함수가 됐든 생산함수가 됐든 똑같아요. 자, 풀이 방법이 다 달라서 여러분 제가 요거는 문제 하나로 소개할게요. 여기서 다 하지 않고 오늘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코옵터글러스 효용함수의 1차 두 개 지식끼리 더하면 1차예요. 자, 1차 다 1차예요. 공통점. 그러면 요거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것이 이렇게 원래는 이 문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x제, y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예산선이 주어져 있고요. 예산선.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에이구 씨. 아, 이 색깔이 좀 잘 안 나오고. 참나. 이렇게 예산선이 이렇게 주어지면 예산선의 기울기만 기울자. px 곱하기 x 플러스 py 곱하기 y는 m 소득에서 py 곱하기 y는 마이너스 px x m에서 y는 마이너스 py분의 px. 이게 기울기 중요. 기울기. 그리고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자, 그렇죠? 이것이 한계 대치일이에요.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대치일. MRS X, Y는 마지널 유틸리티 Y, 마지널 유틸리티 X인데 이거 뭐 미분하고 이러는 것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 풀이 방법을 새롭게 해드릴게요. 원래는요, 이거요. 원래는 그렇게 해서 자, 원래 이렇게 MUX, MUY 구해서 쭉 해서 자, 해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요, 여러분이 전부 시간표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나오면 자, 이것이 제일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요거 하나 한 개 기술 대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 하고 이거 반시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요. 자, 먼저 이거 한 개 대치 이거 먼저 네, 요거 1번 푸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비법은 요 밑에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그건 여러분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에서 오늘 여기 좀 말을 안 들어. 자, X재화에 쓴 돈, X재화에 사용한 돈, 이것은 Y재화에 사용한 돈이에요.
자, 일정한, 자, 240원을 x제화의 3분의 1을 썼고, y제화의 3분의 1을 썼다. 이 소리예요. 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밑에 있어요. 즉, 240원을 x제화의 80원을 썼고, y제화의 160원을 썼다. 이 소리예요. 그래야 3분의 1. 자, 이렇게 약분하면 1대2죠. 1대2죠. 해서 240원 나왔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x가 20원이래요. x가 20원이니까 곱하기, 자, 그쵸? 자, 20 곱하기 4 하니까 80원이 되니까 x제화는 4개를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건 뭐예요? y제화가 10원이에요. 10원 곱하기 y제화 개수 하니까 160이래요. 그러니까 y제화는 16개를 산 거예요. 끝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푸세요. 자,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x, y다 그러면 1대1인 거예요. 그러면, 240원을 가지고 120원 x제화를 썼고, y제화 120원을 썼다. 이렇게 해서 풀면 돼요. 그러면 x제, y제 가격은 주니까 바로 이것은 초등학교 3, 4학년 산수 문제가 돼요. 다시 봅니다. 밑에 있으니까 그때 해줄게요. 그 다음에 한계 대체를 구하라. 아이고, 겁먹지 마세요. 한계 대체를 구하면 겁먹어서 전부 못 풀어요. 이러지 말고요. 한계 대체율. 어때요? x가 8, y도 8일 때의 한계 대체율. 즉 어때요? 무차별곡선이 있는데 그 중점에서 요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요 소리거든요. 요게. 자, 요게 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뭐 이거는 실제로는 뭐요? 자, 20하고 10이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네. 여기에서 이러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떻게 푸느냐? 이거 하나 놓고 이거 하나 놓고 이거 하나 놓고 이거 하나 놓고 MRS X, Y는 이렇게 돌려요. 자, 3분의 2분의 3분의 1 X분의 Y. 요거 약분되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X도 8, Y도 8이래요. 그러니까 8분의 8 하니까 어때요? 2분의 1, 0.5. 한계의 대체율 0.5. 노동과 자본이 나와도 MRTS, LK 노동과 자본이 나와도 똑같아요. 요렇게 이거 하나, 둘, 셋, 넷 번호를 넘버링을 1, 2, 3, 4 해놓고 반식의 방향 딱 돌려서 1분의 2 곱하기 3분의 4 계산해 주면 돼요. 다 줄 거니까요. 요렇게 풀면 다 풀려요. 자, 요거 연습하세요. 제가 연습을 뭐 한두 번 더 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아까 봐요. 이렇게 풀면요. 이게 전부 시간표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까 이렇게. 자, 여기에서 자, 한계 대체율. 이것이 뭐야? MRTS 노동과 자본의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똑같이 어때요? 자, 노동 L의 3분의 1, K의 3분의 2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돌려가면 돼요. 똑같아요. 자, 똑같습니다. 자, 어때요? 한계 대체율은 어때요? 이거와 이거 지수 밑을 봐서 이렇게 돌려. 그러면 어때요? 베타분의 알파 곱하기 x분의 y. 이렇게. 베타분의 알파 곱하기 x분의 y. 이렇게 돌려서 이거분의 이거 곱하기 이거분의 이거. 자, 이러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자,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 3분의 2분의 3분의 1 곱하기 x분의 y 하니까 그대로 2분의 1 이렇게 됐어요. 요 연습하세요. 연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어디 있을 거. 제가 이거 하나 했어요. 비법 전수. 자, 한계 대체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그쵸? 자, 한계 대체를. 자, 아까처럼 똑같은 거야. 어떤 숫자가 있어요? 어떤 숫자가 주어졌고, 자, 어떤 숫자가 주어졌고요. 그쵸? 자, 이거, 자, 숫자 뭐 의미도 없네요. 자, 이거분의 이거. 뭐가 잘못됐네. 이거는, 자, 약분을 한 거구나. 에헤이.
자, 이거 뭐야? 이거 미분해서 한 거예요. 미분해서 한 거니까요. 자, 그거 하지 말고요. 자, 자, x의 알파 곱하기 y의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자, 여기 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자, 실제 이걸 없애놨네요. 없애놨네. 위에 하나가 없어서 지금 바로 여기서 지금 뭐야? 미분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돼? 이렇게 돌리라니까요.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 곱하기 x분의 y.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 곱하기 x분의 y. 자,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아까 자, x의 어떤 효용함수가 있는데 x의 숫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알파 y의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있어요. 어? 그렇죠? 자, 그러면요. x에 쓴 비중이 알파고 y제와에 쓴 비중이 1 마이너스 알파고. 요거만 기억하세요. 요거 기본 이론이 여러분이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 설명했는데요. 기본 이론을 안 들었기 때문에 했는데요. 한 개의 대체율 나오면 반식의 방향으로 돌려라. 그 다음에 어때요? 이걸 미분하지 말고 그대로 뭐야? x제와에 쓴 돈 알파, y제와 쓴 돈 1 마이너스 알파. 어떤 뭐야? 뭐 500원이 주어지면 이건 알파 대 1 마이너스 알파로 배분을 하고 x 가격이 얼마, y 가격이 얼마 이건 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어요. 다시 볼게요. 자, 다시 볼게요. 올라갑니다. 다시 이제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어때요? x제와에 쓴 돈이 3분의 1이고 y제와 쓴 돈이 3분의 2니까 1대 2예요. 그러니까 240원을 가지고 x제와 y제와에 1대 2로 썼으니까 이건 80원이 여기 갔고 160원이 여기 갔어요. 그런데요. x제가 20원이래요. 20원이니까 어때요? 20원 곱하기 4개 하면 80원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거 10원이래요. 10 곱하기 네모하면 160이 되니까 1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제와는 4개, y제와는 16개 구입한다. 이렇게 하면 끝.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푸시기 바랍니다. 자, 3번까지 됐어요. 자, 3번까지 됐죠. 자, 4번. 저는 이 4번 지문이 올해 굉장히 유력한 지문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력한 지문이라고 보는 사람인데요. 요거는 쿨라를 여기에서 쓸 수도 있어요. 자, 쿨라를 여기에서 쓸 수 있고요. 요거 말리노프스키가 연구를 합니다. 참여관찰법, 현지 조사를 통해서 자, 문화인류학을 연구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자, 쿨라라는 제도고요. 아직 쿨라라는 제도가 출제가 안 됐고요. 거기에서 문제 보면요. 자, 쿨라라는 교환 행위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속성은 뭐야? 여러 가지 기능 요소가 합쳐져서 이루어졌다. 즉 어때요? 총체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문화의 총체성이 그리고 이 교재 이거 문화인류학 교재 뒷부분에 가면 문화의 총체성이라고 있어요. 교과서에 있으니까 자, 이건 문화의 총체성이고 여기서 또 하나 더 나가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면요. 카누를 만드는 항해에 사용할 카누를 만드는 과정은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종교 행사를 항해하기 전에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은 어때요? 자, 위험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부터 심리적 안정감을 갖기 위한 이것이 우리가 뭐야? 명시적 기능이에요. 써놓으세요. 자, 현재적 기능. 왜 주술을 해요? 불안감 없애기 위해서. 그쵸? 자, 카누를 왜 공동 작업을 해요? 기술 전수하기 위해서. 목적이 명백하죠?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는 뭐 어떻게 지내요? 그냥 절만 하고 말죠? 아니에요. 돼지 머리 놓고요, 술 놓고요, 막 노래하면서 한번 놀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을 새롭게 하고 자,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잠재적 기능이에요. 물론 현재적 기능과 잠재적 기능은 출제가 됐지만 여기서도 현재적 기능, 잠재적 기능을 밑줄 치고 출제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야? 문화의 총체성이 자, 근거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 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레드클리프 브라운이 자, 레드클리프 브라운이 여기에서도 이제 자, 구조를 중시하는데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런데 레드클리프 브라운이 구조주의다 이러면 틀려요. 여러분 여기에 틀리고요. 여기에서 농담 관계는 굉장히 친한 사이고 회피는 아주 엄격한 관계예요. 엄격한 관계. 가부장제에서는 자, 북의 사회에서 자, 북의 사회에서 외삼촌과 누이 동생의 아들 사이에는 농담 관계, 아주 친근한 관계가 성립돼서 자, 농담 관계, 친한 관계. 그런데 모계 사회에서 이것이 모계 사회에서 자, 호피 인디언들의 자, 모계를 보면 모계 사회에서 그 가장은 뭐야? 외삼촌이기 때문에 요 외삼촌과 누이 동생 요것은 요거 회피 관계, 엄격한 관계. 부자지간에서 자, 여러분 가부장제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회피 관계, 할아버지와 손자는 농담 관계.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자, 그렇게 주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에서 자, 놓여 있는 어때요? 자, 심리적으로 친한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는 관계 때문에 이런 농담 관계와 해피 관계가 결정이 됐다라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호피 인디언들의 모계 사회가 나오면 아버지와 아들, 자식이 농담 관계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외삼촌과 그 누이 동생의 아들들이 회피 관계예요. 가부장제 북의 사회에서는 북의 의례에서는 아버지와 자식이 회피 관계, 어려운 관계고 손자와 할아버지가 농담 관계예요. 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야? 네. 자, 북의 사회에서는 외삼촌과 누이 동생의 아들이 자, 농담 관계지만 이것이 모계 사회에서는 외삼촌과 누이 동생의 아들이 회피 관계라는 거. 회피 관계라는 거. 네. 자, 쿨라를 쓸 수도 있어요. 쿨라를 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쿨라를 물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문화의 속성 나오면 총체성을 물을 수 있어요. 이건 문화유학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총체성이라고 답이. 자, 총체성. 뒷부분은 제가 뺀 거죠. 그 다음에 말리노프스키 나오면 요거 보고 심리적 기능주의. 이건 외우세요. 레드클리프 브라운 사회학적 기능주의. 구조주의가 아니라 사회학적 기능주의. 레드클리프 브라운 사회학적 기능주의. 이건 그냥 외우세요. 말리노프스키 나오면 심리적 기능주의. 무조건 이건 외우세요. 그냥. 그러면 답을 맞출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외우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있어요. 교재에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 1, 2학 자 6월 이전에 강의했던 걸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거에다가 여러분 제가 수업하는 걸 조금 더 플러스 시켜서 한두 문제만 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서 한두 문제만 더 맞춰주세요. 그러면 합격권에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건 세 개가 있죠. 이거는 이제 사회과 교육료는 거의 제가 교과서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요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그죠? 교육과정, 자, 전달자, 조정자, 이론가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것이 이제 교육과정, 자, 공식적 교육과정을 만드는데도 참여하고,
그쵸? 수업도 하고, 그쵸? 자, 실행된 교육과정을 내가 모니터링 해보는 거, 이것이 바로 교육과정 이론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지만, 교육과정 이론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교육과정 이론가예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말,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이건 뭐, 요 그림을 무조건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를. 그림, 그쵸? 기억하시고요. 그죠? 교사의 성찰적 실행이에요. 제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성찰적 실행. 실행은 교사가 자기 수업한 거 돌아보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하는데요. 자, 모니터링 하는 건데요. 우리, 오경환 교수님 개정판에서 나온 거, 그쵸? 참호책 3판에서 나온 거 어때요? 자, 자신이 가르쳐 관련 내용, 자, 이건 우리가 보통 컨텐츠 논리지 이렇게 얘기해요. 자, PCK. 근데 PCK가 빠졌어요. 책에서. 자,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스스로 관찰하고 반성하는 거, 모니터링 해보는 것을 우리가 교사의 성찰적 실행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뭐 PCK, 옛날 같으면 뭐 PCK까지, PK, CK 플러스 PCK 나왔을 텐데 지금 다 빠져 있으니까 뭐 교육론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요. 사회과 교육론에서는 전부 빠져서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교과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교과서 그대로 있는 거는 그냥 빠른 좀 스피드로 그냥 갈게요. 네. 자, 이건 한번 했었죠. 파이널 때 했었는데 이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시 가져왔고 약간 좀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만 잡고 가겠어요. 포인트만 잡고 가겠어요. A도 의회가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쵸? 의회가 개정을 했죠. 자, 그 개정을 하는데요. 자, 개정을 하는데 자, 법률에 위임이 있는 법률에 위임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요. 자, 위임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의회니까요. 우리가 법률 유보 그래요. 법률 유보. 법률 유보인데 실제로 이름은 개별적 법률 유보예요. 일반적 법률 유보는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전부 다 법률 유보는 개별 유보라고 개별 유보예요. 자, 그런데 이 조례가 법률의 추상적 규범이면 이것이 그냥 법률의 성격을 가져요. 그런데 이 조례 개정안이 구체성을 띠면 이것이 중요해요. 구체성을 띠면 이것이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처분적 조례 그래요. 이것의 이름을 처분적 조례 그래요. 그러면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져요. 그러면 문제 푸는 방식이 달라져요. 자, 달라집니다. 자, 시험은 여기에서 출제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요 반대, 요것도 조례를 하나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대면하고 아니면 말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요, 여기에 대해서 가나다에서 다동초등학교를 어때요? 폐교를 했어요. 폐교를 하면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요렇게 되면 일반적인 법률이 아니라 구체성을 띠게 돼요. 구체성을 띠게 되고 요 조례의 성격이 처분의 성격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문제를 풀어야 돼.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건 이제 교육감이 했나 봐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충청북도가 이렇게 있어요. 청주시가 이렇게 있어요. 충청북도가 이렇게 있고 청청도의 교육감이 이렇게 있을 것이 그죠? 교육감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야? 학생은 3명인데 선생님이 5명이 필요해.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이거 학교를 통폐합을 했어요. 그쵸? 그쵸? 통폐합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통폐합을 했어요. 자, 시끄럽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민원이 이런 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도지사가 교육감 권한인 거 맞지만 그 청주에 있는 그 초등학교는 내 관할권이야. 내 땅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라고 딱 하니까 여기서 교육감이 뿔이 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 헌법재판소에 도지사를 상대로, 교육감이 도지사를 상대로 지금 뭐야?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이렇게 되겠죠?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권한쟁의 심판. 거기에 대해서, 그죠?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권한쟁의 심판. 이게 권한쟁의 심판. 이 이름만 알아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의 형식은 위헌법률 심판이 있고, 탄핵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정당해산 심판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헌법소원 심판을 인용을 할 때 뭐야?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네. 요 권한쟁의 심판만큼은 뭐예요? 7인 이상 심리에 참여하고, 자, 어때? 실제로 사건을 들여다본다 이런 뜻이야. 그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이 돼요. 요거를 물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4명 정도만 이제 7명에서 과반수니까 4명만 있어도 되는 거. 요렇게 물으면 요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요. 자, 그거까지 봐주시고요. 자, 그거까지 봐주시고요. 그런데요, 이것은 교육감하고 도지사하고의 문제인데요. 이제 학생하고 학부모 입장이 또 있어요. 학생하고 학부모는 뭐냐면요. 지금 뭐요? 옛날에는 분교가 있어서 자기 집 앞에서 갔는데, 이제는, 자, 학교도 한 30리 떨어졌어요.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맨날 농사 지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해서 지금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통학 조건이 변해서 너무 불편하다. 그렇죠?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본권 침해를 교육을 받을 권리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여기서는 그 권리를 묻진 않았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기본권 침해를 그렇죠? 자, 처분성 조례로 그렇죠? 기본권을 침해에 당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분성 조례로 기본권이 침해가 됐어요. 이 조례 때문에. 그러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지금 공권력이 조례라는 형식으로 주어져서 지금 멀쩡한 학교에서 지금 학교가 없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일을 해야 되니까 직업의 자유라든가 엄청나게 많을 거. 그래서 너무 불행해 행복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네, 변호사를 대리인을 했어요. 잘했어요. 네, 그러면 기본권 침해는 바로 가느냐? 못 가요. 자, 이거 기각이에요. 각하예요. 자, 그렇죠? 네. 그럼 자,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예준하는 행정작용을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소개할게요. 그 처분, 정의. 그러면 어때요? 반드시 행정심판. 들어가서 행정소송으로 가든지, 행정소송의 사내 아니면 바로 자, 다 거치고 나서 보충성을 득한 다음에, 보충성 요건을 갖춘 다음에, 어때요? 이제야 비로소 헌법소원으로 가는 거예요. 권리구제 헌법소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바로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갔으니까 이것은 각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볼게요. 자, 중요한 거 봐요. 자, 중요한 거. 자,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건 뭐예요? 처분인 경우가 돼요. 여기에서 법률인 경우는 안 돼요. 처분인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고 하느냐? 보충성이에요. 보충성. 그렇죠?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다. 니은에 들어갈 말 보충성인데요. 자, 따라서 이 조례는 그렇죠? 다동자 특정하다라는 구체적이라는 얘기예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에요. 그럼 처분이에요. 자, 폐지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자,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자,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거 어려워요. 행정처분에 자, 어렵습니다. 처분에 해당하므로 어때요? 항고소송에 자, 다른 뭐예요? 다른 구제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청구해. 그쵸? 자, 그죠?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구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 헌법소원심판은 어때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부적합하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 각하가 되는 거예요. 본안 판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각하. 자, 각하. 자, 각하. 자, 설명해 드릴게요. 끝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체크합니다. 네, 일단은 권한쟁의 심판 쓰는 거는 무조건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족수 기억하시라고 해서 정족수, 심판 정족수는 7인 이상, 그쵸? 그 사건에 심리하고 그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6인이 아니에요. 요거만 예외예요. 정족수 예외요. 자, 실체적 조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중요하잖아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자, 허가를 내줬는데 잘못 내줬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 그래서 기본권이 침해됐어. 자, 허가를, 자, 다른 거 다 갖췄는데 이놈의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줘. 불행사. 그래 인해서 내가 엄청나게 많은 재산권 침해가 있으니까 자,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헌법에 규정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기본권 침해가 여기가 중요해요.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이것이 중요해요. 응?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그 다음에 다른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보충성 요건을 구비했을 때 어떻습니까? 네. 그랬을 때 어때요? 권리구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청구 기간을 준수하고 변호사를 자, 이건 중요하잖아요. 아, 보충성 요건 중요하고 자, 지워볼게요. 자, 헌법성 자, 이걸 물을 수가 있어. 이것을 자, 출제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출제는 뭐 어때요? 이걸 출제하면 이것은 그 판결문에 있어요. 그리고 그건 공부를 해야 돼. 따로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자, 무조건 이건 무조건 세 개를 기억해야 되고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자, 요 세 개를 기억해야 돼요. 자,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자기 관련성, 제3자 안 된다야. 지금 현재 직접 침해가 돼야 되고, 지금 현재 직접 침해, 지금 현재 침해. 그런데 뭐야? 아, 한 달 있다 반드시 온다. 그러면 그것도 뭐 현재성으로 봤어요. 네. 아, 볼 게 많았어요. 이것은 볼 게 많았어요. 이건 뭐 고시에서도 아주 굉장히 많이 잘 나는 문제예요. 네. 자, 됐죠? 아따, 시간이 자,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 할게요. 자, 이건 또 여러분이 봤을 거예요. 자, 이거 봤어요. 여기에서 지역구가 양당제. 왜 양당제가 만들어지는가를 듀베르제와 관련시켜서 여러분이 꼭 봐줘야 돼요. 그것이 뒤에 있어요. 뒤에 있으니까 설명 하나 할게요. 비례대표로 하면 왜 다당제가 되니? 이것도
그쵸? 네, 지역구로 하면 양당제가 나오고, 비례대표로 하니까 이것이 뭐야? 다당제가 나왔어요. 예, 자, 이건 전략적 투표 관련 있고, 뒤에 있으니까 그때 할게요. 이것은 어때요? 진실한 선호를 표출하는 거야.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뭐야? 아, 좀 다당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뭐야? 워낙 이게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합쳐봐도 20개 나온, 자, 20석 이상의 정당이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냥 직관적으로 양당제예요. 직관적으로 양당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직관적으로인데 이걸 계산하시오가 출제가 됐어요. 계산하시오. 계산하시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무소속은 여기서 합치면 안 돼요. 여기 뺐지만 무소속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에 자 비율 어때요? 자 비율이 자 의석률이 있죠. 자 의석률이 이렇게 있으면요. 의석률이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의석률을 제곱을 해요. 자 제곱 여기에서 무소속 제외 무소속표 제외요. 자, 무소속표 제외. 그러면 제곱을 해서, 자, 뭐 이제 좀 쉽게 날 거야. 실제로는 뭐야? 자, 제곱을 했어요. 자, 제곱을 한 것을 다 합쳐서 1로 나눠줘요. 요걸 계산하라는 거예요. 계산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한 번 났어요, 여러분. 요거 한 번 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났어요. 자, 지금 저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21대, 자, 21대, 요 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 4월 15일, 한 4월 달 뭐 이렇게 돼요. 자, 21대와 22대가 양당제예요. 요 양당제인데요. 자, 요 양당제인데요. 요 21대, 22대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원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하려고 한 건데 원래는 다당제를 하려고 이것이 지금의 여당 그 당시 야당에서 제안을 한 건데 지금의 여당에서 제안을 한 건데 이것이 뭐요? 자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 여기에서 뭐야 아까 뭐야 서표 방지로 인해서 전략적 투표를 하면서 큰 정당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얘기한 바 있어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큰 정당이 너무 유리하니까 이걸 작은 정당이 밀어주라 그러면 다당제가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걸 만드는 건데요. 처음에는 어때요? 우리는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자, 배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정당을 만들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161석만 가져갈게. 그런데 국민의힘은 도저히 안 된다.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얘는 뭐야? 비례대표당을 만들었어요. 근데요, 선거 자 하기 일주일 앞두고 만들었어요. 다 가져간 거예요. 자, 이건 특이한 현상이고, 조국 혁신당은. 그래서 다 가져갔으니까 뭐야.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제3당이 줬으면 무조건 다당제가 돼서 다당제 하려고 만들었는데, 역시 국회의원이 한석인도 아니고 뭐 14석을 포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도로묵이 된 사건이에요. 제가 이거 할 때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양당제인데요. 계산하는 문제는 어떻게 했나요? 자, 의석률을 제곱해서 의석률을 제곱을 해서 의석 점유율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해준 것을 자, 2차 분모 1로 해서 자, 이걸 나눠줘요. 다 더해서. 1로 이것을 다 나눠줘서 그럼 계산하면 뭐 이 정도 계산하면 되니까요. 그대로 뭐 2.1 정도 되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듀베리제가 어떻게 했느냐? 1.5, 2.5. 자, 이거는 다당제. 이것은 어떻습니까? 한 개 정당이니까. 자, 한 개 정당. 우리가 일당 독재 그러는데요.
우리는 하도 독재해서 정말 나쁜 놈 이러는데요. 일본 자민당은요, 해보나마나 맨날 뭐야? 1등이에요. 그래서 일당 독재는 뭐야? 자,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일당 독재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뭐야? 이거 보니까 여기에서 있죠? 여기는 양당제예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양당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계산 문제가 정치학에서 잘 안 나오는데 거의 유일하게 이것이 계산 문제예요. 몇 년 전에 나왔으니까 이제 나오면 요 지문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22대 2024년. 자, 21대, 22대가 지금 양당제로 나오고 있고 그 전에는 전부 다당제로 나왔어요. 자, 다당제로 나왔어요. 그러면 뭐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오느냐? 그 전략 투표, 사표 방지를 위한 전략적 투표. 그 다음에 진실한 선호 표출. 요것을 써서 문제를 만들면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 하려고 하다가 너무 커져서 밑으로 뒤로 뺐어요. 자, 뒤로 뺐으니까 B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요거 옛날 어려운 건데 제가 요걸 변형을 했어요. 자, 요거. 자, 일단은 할 게 굉장히 많은데 xj의 수요는 100 마이너스 xj의 가격에 영향을 받고 연관제의 가격에도 영향을 받고 소득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xj의 수요는 그 xj의 가격에도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우하향하고 yj와의 가격에도 영향을 받는데 마이너스 영향을 받네요. 자, 소득에 플러스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요. 자, 일단은 뭐야?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라고 설명이 되고. 한번 봐요. 여러분 봐요. 이 PY 가격, 연관제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것이 작아지죠? 그렇죠? 여러분 봐봐요. 설탕 커피를, 설탕. 자, 이 나라는 커피에다가 무조건 설탕을 넣어서 마시는, 중동 같은 경우는 커피를 달게 먹어요. 그래서 코카콜라보다는 펩시콜라가 더 많이 팔려요. 더 달아서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 나라는 커피하고 설탕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같이 연관해서 팔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때요? 커피 가격이 올라갔어요. 커피 가격이 올라가면 커피 수요가 감소하니까, 그쵸? 커피 수요가 감소하니까 커피에 넣어 먹는 설탕 수요가 감소하죠.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X제와 Y제는 지금 뭐야? 보완제예요.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예요. 자, 보완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교차 탄력성이 음수란 얘기예요. 대체제는 나왔는데 이 문제는 안 나왔어요. 자, 그리고 소득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플러스니까 어때요? 수요가 올라가니까 네, 이것은 우리가 정상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열등제가 아니라 정상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필수품이냐 공산품이냐는 계산해 봐야 돼. 1보다 크냐 작으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 먼저 할게요. 먼저 요거 하기 전에 지금 가격 주어졌어요. 이거일 때 어디 있는데 빠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건 주어진 거예요. 이건 주어졌어요. 여기까지는 주어졌어요. 지금 X제 가격이 100원이고 Y제 가격이 60원이고 그 다음에 소득이 200이래요. 그때 집어넣으면 QX를 집어넣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00이고요. 마이너스 이게 100이니까 100이니까 50이고 50. 그 다음에 이거 60이에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0. 자, 이거 200이에요. 이거 플러스 50 해서 80 해서 네, Q는 80이다. 됐어요. 이걸 쉽게 나오면 이거 구하라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은
자, 이걸 갖다가 자, 가격으로 미분해 볼게요. 이걸 미분하면요. 요거로 미분하면 숫자만 남고 다른 문자는 전부 없어지고 숫자 당연히 0이 되고 문자에 따라서 어때요? 자, DQ, GP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실 가격 탄력성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DP, DQ, Q분의 P잖아요. 그렇죠? DP, DQ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Q가 얼마예요? 이것이 80이고 P가 얼마예요? 이거 100이니까 없어지고 8분의 5 간단히 이렇게 8분의 5 계산할 수 있겠어요? 계산해 봐야 돼. 이거는요. 이 한 문제가 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한 문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자, 교차 탄력성이 어렵습니다. 교차 탄력성은 yj 가격이 변할 때 xj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지. 자, 교차 탄력성 dp, dq 이렇게 되겠네요. 자, 교차 탄력성은 자, 이렇게 할게요. 교차 탄력성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yj 가격이 변할 때 yj 가격이 변화율. 자, 그쵸? py분의 py. 그 다음에 xj 수의 변화율. 곱하기.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걸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dpy 곱하기 qx. 이게 분자 dqx py.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아이고 이거 자, 이거 없으면 지워지니까요. 제가 여기에서 q는 100 마이너스 2분의 1 px 마이너스 3분의 1 py 플러스 4분의 1 i. 자, 됐어요? 자, 여러분 이걸 갖다가요. py로 미분해 볼게요. 숫자 없어져. 다른 문자 없어져. 마이너스 3분의 1 없어져. 다른 문자 다 없어져. 그러면 이것이 뭐야? dpy분의 dqx가 마이너스 3분의 1. q가 얼마였어요? 저가 80이 나와 있어. 80. py가 얼마였어요? 60. 자, 없어지고 3, 2, 6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4분의 1. 음수니까 양수면 대체제, 음수면 보완제. 따라서 보완제다. 구체적으로 보완제다. x제와 y제는 보완제다. 양수면 대체제, 음수면 보완제. 대체제는 요 스타일로 출제가 됐는데 보완제가 출제가 안 됐어요. 자, 소득 탄력성 한번 볼까요? 자, 소득 탄력성. 자, 소득 탄력성. 이것도 써보고 할게요. 자, 소득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자, 아까 QX가 100 마이너스 2분의 1 PX 마이너스 3분의 1 PY 4분의 1 소득 이렇게 되겠죠? 네, 됐어요. 네. 이걸 갖다가 소득으로 미분해 볼게요. DQX를
소득으로 미분하면 숫자 없어져. 다른 문자 없어져. 4분의 1. 4분의 1. 따라서 자, 소득 탄력성은 4분의 1 곱하기 Q가 80이었죠? Q가 80. 그쵸? 네. 자, M이네, M. dn분의 dq죠, dq. 80분의 i가 200이었죠? 200.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고 4, 1은 4, 5, 20, 8분의 5. 8분의 5 이렇게 됐어요. 네. 소득 탄력성 8분의 5.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니까 필수제. 공산품이 아니라 필수제다 이런 뜻이에요. 탄력성 1보다 작으면 필수품. 자, 이제 여기까지는 됐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임용에서 안 나온 것이 4번이에요. 아직까지 우리 임용에서 안 나온 것이 4번인데 이건 연습을 조금 더 시킬 건데요. 자, 여러분 한번 봐봐요. 수의 가격 탄력성이 8분의 5였고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 4분의 1이었나요?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죠? 마이너스 4분의 1. 소득 탄력성이 8분의 5였죠? 이제 한번 봐봐요. XJY의 가격이 4% 상승하면, 4% 상승하면, Y,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요 수요는, XJY의 수요는, 자,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내려와요. 자, 수요 곡선이 우양하기 때문에 하나가 올라가면 반드시 그 내려오는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5예요. 얘가 6% 상승하면, 자, 6% 상승하면, 자, 4에서 1.6% 상승하면, 어때요? 이것이 1.5, 6% 상승했죠. 이것이 뭐야? 1.5배가 됐으니까 이것도 1.5배가 돼야 되는데, 어때요? 마이너스니까 뭐야? 자,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또 내려오겠죠. 네. 소득이 8% 증가하면, 어때요? 5%가 증가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5는 마이너스 4 5는 전체적으로 1% 상승한다가 답이에요. 이거 어려워요? 생각 잘해야 돼요. 요거 나오면 엄청나게 난이도 있을 거예요. 4번 나오면. 요 연습을 제가 다른 걸로 좀 시켜드릴게요. 요건 다른 기출문제로 제가 요 부분은 연습을 좀 시켜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자, 일단 자, 끝낼게요. 전공의 1 끝낼게요. 자, 이거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네, 너무 이거 제가 몇 번 시험을 내보는데 너무 많이 틀려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자, 이거 푸는 법을 알려줄게요. 우연적이며 일시적인 사정에 의해서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오차를 우리가 이걸 무작위 오차 그래요. 이 단어 자체도 아마 모르는 것 같아요. 안 가르치는지. 조사 방법론은 이건 무조건 필수거든요. 그죠? 측정 대상과 측정 과정에 규칙적으로 발생되는 오차를 우리는 이걸 체계적 오차 그래요. 체계적 오차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고기 다는 저울도 체계적 오차고 바구니 무게 때문에 총도 체계적 오차예요. 총은 똑같이 만들었는데 사람 눈이 달라가지고 사람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맞는 게 좀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총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0.4격이에요. 자, 0.4격. 지멋대로 맞으면 어때요? 자, 지멋대로 맞으면 어때요? 중앙에 맞춰야 되는데 안 맞추니까 타당도가 낮아요. 여기서 바로 해드릴게요. 그죠?
자, 한쪽으로 쏠려야 되는데 같은 연구 결과가 나야 되는데 뒤죽박죽이니까 신뢰도도 낮아요. 따라서 무작위 오차가 크면 자, B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타당도 낮고 신뢰도가 낮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쏠림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단은 어때요? 무작위 오차가 작아요. 무작위 오차가 작아요. 자, 일단은 어디다 써야 돼? 이거 지울게요. 자, 이거 했어요. 무작위 오차 했어요. 무작위 오차가 크면 어때요? 타당도도 낮고 신뢰도 낮고 그럼 이거 B예요. 두 번째는 자, 지우고 다시 할게요. 무작위 오차가 작으면 무작위 오차가 작으면 일단은 이 총탄이 한쪽으로 쏠려요. 그런데요, 중앙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어때요? 체계적 오차를 가지고 해야 돼요. 체계적 오차가 크다. 체계적 오차가 작다. 그러면 무작위 오차가 작으면 일단은 신뢰도는 높아요. 자, 무작위 오차는 신뢰도와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체계적 오차가 크면 중앙에 맞아 안 맞아? 타당도가 떨어지니까 이것은 뭐야? 이거 A 그림이에요. 그렇죠? 무작위 오차가 작아서 총탄이 한쪽으로 자, 쏠렸어요. 그런데요, 체계적 오차가 작아서 중앙으로 쏠렸어요. 그러니까 뭐야? 타당도가 높죠. 높다죠? 이것이 C 그림이죠.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이거 쉬운데 정답자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일단은 체계적 오차, 무작위 오차 쓰는 거 자체가 중요해요. 알았어요? 이게 뭐예요? 체계적 오차.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무작위 오차. 무작위 오차가 크다. 무작위 오차가 크면 볼장 다 봤다. 신뢰도 낮고 타당도 낮다. 무작위 오차가 작으면 일단 신뢰도 높은데 중앙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체계적 오차로 내가 보겠다. 체계적 오차가 크면 타당도, 중앙에 안 맞았으니까 낮고. 체계적 오차가 작으면 어때? 중앙에 맞았다. 타당도 높다. 이런 뜻이. 실제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했느냐가 우리가 타당도거든요. 그럼 총으로 쏘면 중앙에 맞는 것이 타당도예요. 응? 아따, 씨.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자, 여러분. 자, 정리하세요. 꼭 요거를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건 이제, 자, 사회과 교육론은 공부하기가 어렵지,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문제 풀 때는. 자, 정치와 법과 사회가 법과 정치로 오는 것이 2009년이에요. 응? 이거 2009년이에요. 정치와 법으로 오는 것이 2015예요. 다시 이것이 뭐야? 이쪽으로 다시 원위치되는 것이 2022예요. 그렇죠? 이것이 그죠? 네. 이거는 2007이고 이렇게 가는 거야. 다시 2022는 2007로 돌아갔어요. 자, 돌아갔다. 성취 기준의 코드를 부여했다가 2015, 2022 그대로 물려받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 시기니까 이건 2015, 이거는 2009, 2015 맞죠? 자, 순서가 그 다음에 구성주의 교육관
자, 수준별 교육과정. 자, 수준별 교육과정. 이제 수준별 교육과정은 국영수만 하는 거예요. 이제 반을 막 이동 수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동 수업. 자, 수행평가를 도입했고. 자, 요것이, 요것이 7차. 자, 7차. 는 1997이에요. 2007. 김대중 노무현 때요. 자, 공통사에 나왔죠? 6차. 6차. 예, 한 1992년 정도 돼요. 김영삼. 일단 순서. 자, 순서 문제가 지금 뭐야? 요즘 안 나왔어요. 순서 문제. 라다, 가나. 순서는 라다, 가나. 그리고 이거 과목 됐죠? 저 법과 정치에서 정치와 법으로 다시 정치와 법과 사회, 그쵸? 다시 정치와 법과 사회 2022. 자, 쓰는 거. 요새 놨으니까요. 나도 뭐요? 또 건드릴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뭐요? 과목죠. 자, 순서 됐고요. 라다, 가나 순서 됐고요. 라다, 가나. 이것이 미국이 되면 앞부분 아니면 뒷부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순서는 요 2가지 정도, 3가지 정도. 그 다음에 2009년에 법과 정치가 2015년에서 정치와 법으로 다시 뭐예요? 2007년으로 돌아갔다. 자, 아직 요거 안 났어요. 자, 성취 기준에 코드를 부여하는 것은 코드를 치면 뭐야? 검색하고 분류할 수 있죠. 그러면 다른 과도 뭐야? 같이 뭐야? 연관된 거 뭐야? 통합적 교수가 가능하죠. 그쵸? 네. 요 단어가, 자, 이건 뭐야?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아따, 씨. 끝이 없다. 2문제 하고 할게요. 3시간 빡 걸리겠네. 자, 요거는 뭐 때문에 제가 다시 가져왔냐면, 이제 다시 안 오니까요. 또 재결 가려놓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간통죄 처벌 조항이 합헌, 4번 합헌 나오다가 위헌 그랬어요. 자, 위헌. 판결 이유. 자, 판결 이유로. 자, 요 판결 이유는 아직, 자, 나오면, 자, 왜 간통죄가 위헌이 됐느냐? 왜 간통죄가 위헌이 됐느냐가, 자, 판결문에서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들어서 위헌으로 판결을 했어요. 성적 자기결정, 예를 들어 갑하고요. 갑남과 을려가 사는데요. 너무 꼴배기가 싫어요. 같이 관계를 맺기가 싫어요. 근데 같다고 보니까 엄청나게 예쁜 병녀가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렇죠. 부부가 아니더라도 이건 자유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재판을 받으려고 얼러리 껄러리 이거 공개 재판이니까 공개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옥철 박소리가 자 이거 간통죄로 일어난 거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잖아요. 이게 요 바로 전이 옥철 박소리 박철 옥소리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서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야, 좋아요. 이유 쓰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쓰는 거 아나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합헌, 위헌. 지금 이 법률이 위헌이래요. 근데 어느까지? 자, 어느까지? 자, 여기가 2008년 10월 31일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합헌 판결이 있었던 그 다음 날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해. 이건 형법 조항이니까. 보통은 보통은 여기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 장래 이렇게 효력 상실하는 것이 원칙인데 형벌에 관한 조항은 소급해서 마지막 합헌 판결이 있었던 그 다음 날로 법조문에 보여줄게요. 그때 여기서부터 소급을 해요. 따라서 그 다음날 10월 31일이 기산일에 이때부터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는데 재판을 받았어요. 확정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이 없는데 내가 옥살이 했어요. 그럼 이것은 어때? 구속 요건 해당성. 법이 없는데
내가 옥살이를 했으니까 이것은 뭐야?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그 위반이 되는가? 이건 다시 재판받아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재심 그러는 거예요. 재심. 자, 이거 이제 볼게요. 자, 이거 볼게요. 자, 이게 좋아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중요한 거 체크하세요. 원래는 위헌으로 결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해요. 즉, 앞으로야. 오늘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그 법률이 무효가 되는 건데, 형벌에 관련된 조항이나 법률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는데, 어느 때까지 소급할 거냐가 우리의 관심사. 어느 때까지? 종전에, 자, 봐요.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있는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해요. 그러면 이것은 뭐 어때요? 네. 소급후 기산일이 언제요? 10월 30일. 여기 어디 갔어요? 10월 30일이니까 기산일은 다음 날이니까 2008년 10월 31일이 뭐야? 이 법률이 없어지는 날이죠. 됐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자, 지금 위헌으로 결정이 됐어요. 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일단은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때요? 자, 이때 확정 판결은 어때요? 죄형 법정주의 어긋나요. 위반이 돼요. 왜? 법이 없는데 그 법에 없는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재판해야 되겠죠. 재심. 요 재심. 요거 자, 그 다음 날로 소급하는 거 요거. 형벌에 관한 조항만 그렇다. 앞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거 예외고. 어디로 소급해? 그 다음 날. 마지막 합헌 판결 다음 날. 그러면 그 다음 날에 그부터 해서 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돼? 재심. 자, 요 포인트예요. 포인트들 잡으시고요. 자. 12번도 했죠. 네, 12번은 행정고시 문제, 기출문제인데, 이건 패턴이 두 개, 이건 두 개 다 소개할 거예요. 자, 했어요. 자, 두 개 다 소개했어요. 자, 나오면요. 영미우가 나오고, 프랑스가 나오고, 아니면 한국이 나오고, 대만이 나오고,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요. 케이스타기 때문에. 부르주아 세력이 강하면 강했어요. 농업이 상업화, 대규모 시장인데 아니고, 소멸했는데 존재했고 낮은데 높아요. 여러 가지가 다르다요. 다르다. 한 가지가 일치해서 그 결과가 자,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그 결과 자, 어때요? 시민적 자본주의니까 자, 어때요? 시장 경제가 발달했다 이 소리거든요. 부르주아 세력이 강한 나라에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장 경제가 발달했다가 결론이에요. 그런데요, 즉 이것이 자 독립변수고 이것이 종속변수거든요. 그렇죠? 이걸 써라. 그래서 이거 나오면 여기 아니면 이거 이름 장단점까지는 아마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의 이름은 어떻게 붙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것이 결과가 됐잖아요. 이걸 쓰라는 얘기예요. 부르주아 세력이 강한 나라는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장 경제를 발전시켰다 이 소리거든요. 어? 부르주아 충동이 강한 거 너무 이건 좀 그래요. 자, 민주적 자본주의로의 근대화, 시장 경제가 발전했다 이런 뜻이. 어쨌거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실제 제 말대로 쓰지 말고 이렇게 쓰시고요. 자, 여러분 어때요? 한 가지가 달라서 결론이 자, 한 가지가 같아서 결론이 같았다거든요. 우리가 이걸 일치법 기르는데 일치법은 출제가 안 돼요. 이걸 묻지는 않아요. 뭐요? 여러 가지가 다르다죠. 여러 가지가 다르다. 문제를 이렇게 푸세요. 다르다. 여러 가지가 다르다요. 뭐야?
최대, 그쵸? 상위 체계, 다르다. 분석 디자인, 그 상위가 다르다야. 최대가 뭐 여러 가지가,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름은 이렇게 써요. 세계 최대 상위 체계 분석 디자인, 어? 최대 유사체계 분석 디자인. 이름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다 외우세요. 요거는 제가 둘 다 소개를 할 거예요. 마지막 파이널에서도 소개를 할 거예요. 자, 3번은, 자, 이거 3번이에요. 3번은 몰라도 되겠지만 3번 나오면요. 어때요? 자, 어때요? 자, 요거만 기억. 적절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일반화하기 어렵다. 요 두 개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싹 잊어버리고. 여러분 지금 기억해도 외워도 생각 안 나요. 자, 이것은 사례 연구이기 때문에 케이스 스터디 사례 연구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부르주아가 영국, 미국하고 프랑스 다른 나라는 좀 조금 적용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적용하기가 힘들다가 일반화가 어렵다. 적절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한국, 대만도 한국, 대만하고 비슷한 나라가 많지 않아요. 적절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일반화하기 어렵다. 두 개만 기억하시고 요거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건 안 날 수도 있어요. 진짜 이름 정도는 출제를 할 수 있어요. 이름 정도는 출제할 수 있다. 아따 길다. 네, 여기서 잠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파이널 전공 B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